자, 가치 발생 요인하고 가치 형성 요인 몇 페이지 교재? 486? 2? 알았어요. 482.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 482페이지부터 설명되고 있는 내용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부동산 가격의 형성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재는 거기 펴놓으시고 오늘 프린트물 있잖아요. 4페이지 펴시면 돼. 그 보충자로 4페이지 펴십니다.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정의해놨죠. 프린트물도 4페이지 펴고 그거 말고 오늘 그 기본 정리 노트 나눠드린 것 그거 한번 잠깐 꺼내볼래요. 기본 정리 노트 7번 오늘 나눠드린 거 OX 문제. 그게 7번 문제 봅니다. 7번.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맞아 틀려? 맞죠 당연히. 자, 지난주 우리 금융론 정리할 때 그죠? 초기에 상환할 원리금. 이 초기 상환액이 가장 큰 방식이 뭐죠? 원금 균등 그리고 원리금 균등 그리고 이제 최정식은 초기에 가장 적은 금액을 상환하죠. 그 초기에 상환할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중도 상환 시 남아있는 잔금은 적겠죠. 그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잔금이 가장 적게 남는 게 원금 균등이고요. 그리고 최정식이 잔금이 가장 많이 남겠지, 그지? 그 원금 균등이 초기에 많은 금액을 변제하니까 중도 상환 시 남아있는 잔금은 당연히 적게 남습니다. 원리금 균등보다, 그지? 그럼 7번 지문은 맞지? 그러니까 뒤에 해설에 7번 지문 해설은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X가 아니고 O거든. 그러니까 답을 수정을 내. 7번 문제 X가 아니고 O로 알았죠? O로 수정하고 다시 또 문제 봅니다. 9번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은 점정 상환 대출에 비하여 초기의 자금 회수가 느리다. 맞아 틀려? 틀리죠 당연히. 초기에 가장 많은 금액을 회수하는 게 뭐지? 원금 균등이고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이죠. 그럼 최정식이 가장 초기에 가장 적은 금액을 변제하니까 자금 회수가 당연히 점정 상환보다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점정 상환에 비해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다 그래야 되겠죠. 왜 느려? 초기에 많은 거 요거 지금 비교하잖아. 요거 두 개. 원리금 균등하고 최정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최정식이 점정이잖아. 그죠? 그럼 점정 상환보다 원리금 균등이 초기에 많은 금액을 변제를 받잖아요. 그럼 금융앱에서는 자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이 최정식보다 자금 회수가 빠르다 그래야지.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틀렸는데 뒤에 해설은 틀리게 돼 있어. 9번은 틀린 지문이라. 근데 뭘 고치느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점정 상환 대출에 비해 초기의 자금 회수가 빠르다 이렇게 고쳐야지. 느리다가 아니고. 오케이? 그렇게 고쳐 놓습니다. 두 개가 틀리는데 저도 이건 설에 나와가지고 그죠? 쉬면서 갑자기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저는 작년에 썼던 문제는 일체 안 씁니다. 일체 쓰지 않고 계속 자료를 계속 그때그때 다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서 졸았나 봐 잠깐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금융 작업을 안 거치고 내가 교정을 안 본 상태에서 바로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좀 수정을 좀 해줘요. 지적을 잘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자, 교재로 다시 이제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 그 부분은 프린트물 오늘 보충자로 4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을 이제 뜻하는 내용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형성될 때는 먼저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들이 있어요. 아주 다양한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그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한 개의 가격이 결정돼 나와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복잡한 가격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 가격의 형성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요 가치 발생 요인, 가격이 발생하는 원인이란 거죠. 이 가격이 발생하는 요인,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이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데요. 자, 작년에도 역시 가치 형성 요인으로 출제가 됐지만 여기서 바로 답을 요구한 게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그 정의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 간평식에 규정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교재가 지금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 프린트물에 그죠?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을 우리 간편 규칙에서 가치 형성 요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아주 진한 글씨로 적어놨죠. 이 시험 지문이라 이게 어? 이 지문이 작년에 출제된 지문인데 그죠? 작년하고 최근 5년 동안에 3번 출제된 지문입니다. 지문 그대로 외우십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뭐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무슨 요인? 일반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 요 세 가지를 가치 형성 요인.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시험 포인트가 뭐냐? 대상 물건이 뭐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작년에는 그죠? 이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고쳤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요거 맞춘 사람이 거의 5%가 안 될 정도로 그죠?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이 지문은 이 지문이 틀린 지문도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수정해서 틀리게 냈는데 그죠? 여기를 수정할 거는 상상도 못했죠.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지문에는 항상 옳은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최근에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옳은 지문으로 몇 번 등장하다가 작년에 요 지문에서 처음으로 틀리게 딱 냈는데 이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수정한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진짜 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를 뜻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 요인은요. 모든 부동산 가격,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적 요인이라는 거고요. 지역적 요인은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특정 지역 내의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걸 지역적 요인. 그리고 개별적 요인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입니다.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별적 요인 이렇게 해서 가치 형성 요인은 크게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 요인으로 나뉘고 일반적 요인도 다시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과 또 사회적, 경제적 또 뭐 행정적 요인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가치 형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요인도 몇십 개가 있고요. 경제적 요인이나 행정 요인도 아주 다양한 가치 형성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 요인도 지역 차원의 이 지역의 일반 요인이 있고 또 자연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요인도 토지의 개별 요인과 건물의 개별 요인에서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이 존재해요. 아주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가치 형성 요인들이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데, 자, 가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죠? 수요와 공급이 이 수요와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하나의 가격이 딱 결정되죠.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이 가격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럼 가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요 쪽 요인도 있고 공급 쪽 요인도 있는 거야. 자, 수요 측에서 가격을 발생 요인은 유용성, 첫 번째가 유용성, 그러니까 만족감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효용입니다. 효용. 만족도가 클수록 가치는 높게 발생하겠죠. 그지? 그리고 유효 수요. 그러니까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를 하죠. 구입 능력이 없는 잠재 수요는 그건 수요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입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가 클수록 당연히 구매 경쟁을 통해서 가격은 또 높게 발생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수요 측에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고 공급 측에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란 희소하다, 귀하다는 거죠. 그죠? 어떤 물건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 많고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공급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 부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성이라는 특성만 놓고 본다면 절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야 돼요. 전혀 공급을 못하니까. 근데 다행히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도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니까 희소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거다. 절대적이 아니고.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이라는데 이 이제 수요 공급적인 영향을 주는 요 세 가지가 가격 발생의 주요 3요인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전성, 뭐 양도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권리에 대한 통제 권한을 타인에게 완전히 이전해 주는 것. 이걸 양도 가능성 이전성이라는데 여기까지를 첨가해서 이제 가격 발생 요인은 4요인으로 보고요. 미국에서는 욕구를 첨가해 가지고 5요인으로 보기도 해요. 가격 발생 요인을. 그런데
이 가격 발생 요인 중에서 자,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가격이 발생할 수가 없죠.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가격 발생 요인은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시효성 등이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격은 발생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수요 쪽 요인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할 수 없고 공급 쪽 요인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할 수가 없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만 가격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개만 갖고는 가격은 발생할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의 상호 결합에 의해 가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야 돼.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발생 요인에 줄 딱 쳐놨죠. 발생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격이 발생하는 것이 어느 한 개만 가지고는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 놨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라 그런다고? 가치 형성 요인 한다고. 그지? 이 가격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형성 요인하는데 가치 형성 요인의 정의 그대로 기억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뭐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은 크게 일반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 지역적 요인으로 나뉜다 이 말이죠. 이 일반적 요인도 다시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으로 나누는데 어떤 게 사회적 요인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는 예전에는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이 나오고 뭐 12회 때는 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을 구분하는 것만 두 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아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하니까요. 틀만 잡아. 가치 형성의 개념 첫째. 그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 정의 자체가 시험 지문이니까. 가치 형성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또 다르게 정의하자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을 한다. 그럼 되겠죠?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라 옳은 지문 그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들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럼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상호 결합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그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한 개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 가격 형성 과정을 뜻하는데요. 자, 여기서 봐봐. 이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죠. 근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됐는데 이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하거나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지금 가격이 P 수준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 수준에 있었잖아. 그지? 근데 가격이 P1으로 상승해. 그럼 수요자들은 조금밖에 안 사고자 하니까 수요량이 요만큼 감소를 한다고. 그리고 공급자들은 또 가격이 상승하면 많이 팔려고 하니까 공급량은 여기서 요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Q1, Q2로 이렇게 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은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다시 상승하러 가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절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역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걸 바로 가격 이중성이라 한다. 가격 이중성, 가격의 이중적인 성격.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됐잖아요. 그죠? 분명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됐지만 그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수요와 공급을 역으로 이렇게 조절한단 말이야.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그죠? 이런 가격의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걸 가격 이중성이라 한다. 요 용어도 한 개 기억해 둡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가격 형성 과정은 그다지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개념하고 가격 발생 요인에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가격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상호 결합을 해야만 가격이 발생하게 되지 어느 한 개의 하나만 있어서는 가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한 게 시험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 자, 교재 가격 재원칙 485조 가치 재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이 기초이론에서는 실제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지금 이제 나온 가격 원칙, 이 가치 재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버금갈 정도로 또 많이 언급되는 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구분하는 거예요. 가격 재원칙은 거의 그냥 매년 한 문제 정도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다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내가 물어드린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격 원칙은. 가격 재원칙, 가격하고 가치가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제가 가치 재원칙이라면 같은 말인데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떤 원리,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가격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행위 기준을 가격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가격 원칙이 11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11가지에 또 두세 개가 더 첨가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가치 형성, 가격 원칙들이 있는데, 프린트물이 더 잘 정리해야 되겠다, 교재보다. 프린트물에, 보충 자료에 5페이지, 6페이지에 가격 원칙하고, 다 그 체계도 하고, 이 가격 원칙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다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은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11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추적인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고 중추적 원칙, 가장 중요하면서 중추적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가격 원칙은 전부 최유효 이용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게 되는데 이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어요. 토대. 최유효을 판정하는 토대 또는 바탕이 되는 원칙. 그 두 가지 원칙에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최유효을 판정하는 토대 또는 바탕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하기도 하고 내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 내부, 외부 내 외부의 공간을 갖는 원칙이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한다. 외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외부 공간 원칙이 경쟁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외부성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이 아니에요. 미국의 가격 원칙이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뭐 미국 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라. 나중에 제가 설명해 주겠지만 그죠? 일단 경쟁과 적합 두 가지 원칙이 외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외부 공간 원칙입니다. 그 부동산이 최유효용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한다. 내부 공간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기여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 균형의 원칙, 세 번째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네 번째 수익 배분의 원칙. 요 4가지 원칙이 이제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고요. 그럼 자 8가지 원칙이 나왔어. 토대가 되는 원칙이 변동과 예측 2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외부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게 경쟁과 적합 2개가 나왔고 내부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 4개 원칙이 나왔죠. 이 8가지 원칙들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전부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는 원칙들입니다. 직접 연관성을 맺는 원칙인데 자, 최유효 이용 원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 못하고 반드시 이제 경쟁의 원칙을 통해서만 최유효 이용에 도달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유효 연관은 경쟁을 통해서만 도달하니까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는 원칙입니다. 직접 관련을 갖는 원칙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는 원칙에 수요 공급의 원칙하고 대체의 원칙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유용까지를 합치면 11가지 원칙이 전부 다 나왔죠. 이 11가지 원칙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화를 평가할 때도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도자기를 평가할 때도 이 11가지 원칙들은 대부분 적용이 되고요. 미술품을 평가할 때도 적용이 되고 그죠? 뭐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도 적용을 하고 부동산을 평가할 때도 적용하는 원칙들이라 대부분. 근데 이 원칙들 중 요거는 기억을 하자. 오직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만 적용을 하는 부동산 가격 평가에만 적용하는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원칙.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 요 2가지 원칙은 일반 재화를 평가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면 적용하는 원칙이다. 그럼 이제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 뭐가 있고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 어떤 게 있는가 이 다 구분을 하셔야 돼 원래. 그렇지만 이 가격 원칙이 11가지나 되는데 그죠? 뭐 달달달달 어떻게 외우고 참 어렵다 그지? 또 이 원칙들이 이게 어떤 원칙이고 이것이 무엇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가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원칙이 많으니까 괴롭겠죠. 자, 포인트가 있어. 그동안 우리 시험에는 10번 시험을 칠 때 그죠? 90% 9번을
요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 중에 적합 원칙이 있고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 중에 균형의 원칙이 있죠. 요 두 가지 원칙을 구분하는 게 90% 출제됐습니다. 90%. 9번, 10번 중에 9번을 균형과 적합 원칙을 구분하는 걸 답을 요구했다 이 말이야. 에? 그 정도로 균형하고 적합 원칙을 구분하지 못한다. 한 개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10번 중에 9번을 요 두 가지 원칙을 구분하는 게 나왔으니까, 그지? 이것만큼 반드시 비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 너무나 많이 써먹은 거야, 최근에. 최근 시험에서 요 두 가지 원칙 구분하는 거 외에는 답을 요구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죠. 90%를 이것만 물었으니까. 그럼 올해 이제 또 다른 데서 답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첨가하시면 되는데요. 요 두 가지 원칙은 필연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요 두 가지를 구분한 거다. 그 다음에 첨가해야 될 게, 토대가 되는 원칙 중에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체크해놓고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외부와의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 중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 배분. 이것도 이제 체크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원칙 중에 대체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까지를 딱 첨가하면 5개 원칙이 되겠죠. 균형, 적합,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 수익 최종 체감, 수익 배분, 수익 최종 체감이 아니고 수익 배분의 원칙, 대체의 원칙.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우리 시험에서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 찾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변동의 원칙하고 수익 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리고 대체의 원칙. 요 5가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다 하면 한 문제 득점할 수 있어요. 교재에는 토대가 되는 원칙, 간접 연계되는 원칙, 그 다음에 또 외부 원칙, 내부 원칙, 요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책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책을 봐갖고 참 정리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 그래서, 프린트물 여기 있으니까죠. 지금 여기 5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다 드린 거다. 5페이지 설명을 드렸고, 6페이지에 가면은, 이 여러 가지 원칙들이, 그죠? 부동산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요 이제 그 도표가 아주 중요한 도표야. 그 6페이지에 있죠. 그 6페이지에 열 몇 가지 원칙이 있지. 11번까지는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기회비용 원칙 하는 게 있지. 10번에 기회비용 원칙하고, 그 다음에 13번에 외부승의 원칙. 요 두 가지는 미국의 가격 원칙입니다. 미국의 가격 원칙이고요.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이 아니라 미국에서 통용하는 가격 원칙이고, 또 미국에서는 이거 외에 제합 사용의 원칙 하는 것도 또 있어요. 제합 사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가격 원칙은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에 자, 체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게죠. 1번의 균형의 원칙하고 2번의 적합 원칙. 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한 문제 틀려, 그냥. 90%를 여기서 답을 요구했다 그랬지. 요 균형하고 적합을 구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변동의 원칙 알아야 돼요. 그리고 7번의 수익 배분의 원칙, 잉여 생산성 원리라고도 합니다. 수익 배분 원칙 기억해야죠. 그 다음에 8번의 대체의 원칙.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가격 원칙은 한 개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씩 따라오셔야 돼. 자, 가격 원칙 중에 가장 중추적인 원칙이 뭐라 그랬죠? 체유효 유형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우리 교재에 가면 7번째에 체유효 원칙 하는 게 설명되어 있어. 우리 책에서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체유효 유형 원칙이라고 그랬으니까 체유효 유형의 원칙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원칙이야.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 부동산 가격은 체유효 유형 상태를 전제로 평가를 해야 돼요. 감정평가서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이 부동산이 체유효 유형 상태에 있다는 걸 가정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가격은 체유형을 전제로 평가해야 되니까 이 원칙만큼 중요한 원칙이 없겠죠. 그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원칙이지만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우리나라 감평규칙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요. 일본 감정평가 협회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체유효용은. 그러니까 우리 감평규칙에 용어 자체가 없어요. 체유효용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감정평가는 일본의 감정평가와 미국의 감정평가를 합쳐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3방식이 있다 그랬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3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3가지 방식은 미국의 방식하고 일본의 방식을 짬뽕한 거라. 그러니까 수입 방식은 미국의 감정평가 방식이고 원가 방식 같은 경우는 일본의 감정평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나라 감정평가를 다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 체유효용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를 낼 수 있는 근거가.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내는데 시험에 나왔다고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직접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 1. 개별평가 기준. 아까 7조에 명시되어 있었죠. 2. 현황평가 기준. 6조에 명시되어 있었죠. 3. 시장가치 기준.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3방식 7방법. 이런 감평규칙 구조부터 해가지고요. 3방식 7방법에 대한 십몇 조까지 상세하게 설명에 대해서 원가법이란 어떻게 가격을 평가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어떻게 평가한다. 적산법은 어떻게 임대료를 평가한다.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감평규칙에 명시된 평가 방법이잖아. 그죠? 그리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 없어. 이게 답이라. 우리나라 감평규칙에 직접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게 최유효 이용이라고. 오케이? 그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감평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게 뭔지, 원칙이 뭔지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장가치 기준, 현황평가 기준, 개별평가 기준. 그죠? 그런 게 다 원칙들이 천명돼 있었죠. 근데 이 최유형은 우리나라 감평규칙에 규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최유형이 뭔가를 묻는 거는 나오지 않네요. 개념 정도는 냅니다. 자, 일본 감정평가협회에서 최유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최유형이라 우리 책에 나와 있다.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니까 내가 프린트문에는 아예 안 넣어놨죠. 보지 말라는 뜻이라. 지문으로 나오면 그냥 나중에 문제풀이 단계에서 그런 거는 지문 한 개만 보면 해결되니까 기본세는 있습니다. 최유형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을 보유하는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어요. 어디에? 일본 감정평가 협회에. 우리나라 감평규칙이 아니고 일본 감정평가 협회에 최유형이란 객관적으로 기본세는 나와 있다.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을 보유하는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최유효용은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최고로도 이용을 하고 최선으로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최고이면서 최선이 아니고요. 또는이 아니고 뭐 그리고야 그리고 and라고 우리가. 이게 뭐야? 최고 최선이 동시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다. 알았어요? 최고로만 이용해서도 안 되고 최선으로만 이용해서도 안 되고 최고 최선의 이용이니까 두 개가 동시 이 최고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그리고 이제 최선의 이용이 필요 조건이야. 요 두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최유용인데 이게 이제 그럼 최고로 이용하는 게 뭐고 최선으로 또 이용하는 거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 이제 개념론은 기억을 하자. 최고의 이용은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에서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 장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하는 거. 이걸 최고의 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최고의 이용이라고 하고요. 최선의 이용은 자, 부동산에는 3대 측면이 있죠. 3대 측면이 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잖아요. 그죠? 자,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모두 토지를 어울리게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이용인데요. 법률적 측면에서는 토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물리적 채택 가능성을 가지고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최선의 이용이라는데 용어들이 정말 어렵죠. 이제 합법적 이용이라는 거는 이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하라. 이게 이제 법률적 측면의 합법적 이용이고요. 합리적 이용은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 이용하라 이 말이야. 내가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48년 뒤에 이용하겠다 방치하고 있다가 그건 채용이 아니다 이 말이야.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 내 토지를 이용하는 것. 이게 경제적 측면의 합리적 이용이고요.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반이나 지질이나 지시나 토양이나 뭐가 달라도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토지의 물리적 여건에 맞는 건축 활동을 수반하면서 토지를 이용하라. 이걸 이제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물리적으로 볼 때 농지로 이용되는 게 가장 많으면 농사 짓고
공장을 짓는 게 가장 말하는 공장을 건축해서 이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토지의 물리적 여건에 맞는 건축 활동이 수반되면서 토지를 이용하는 거. 이걸 기술적 측면의 최선의 이용이라 하는데요.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뭔지 합리적 이용이 뭔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 알았어요? 최유효 이용이란 토지를 합리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물리적 채택성을 가지고 장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문으로 한 개 딱 나온다고. 알았죠? 요 최고이면서도 최소니까 이게 동시 충족돼야 되겠죠. 그죠? 알았나? 근데 요 네 가지가 동시 충족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토지를 법이 허용하는 태도 내에서 이용하죠. 법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면 개발 안 하잖아. 그죠? 그죠?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사 짓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현재 이용을 하죠. 또 그 토지의 물리적 여건에 맞게 건물을 지어가면서 토지를 이용해. 그리고 장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하지. 대부분 뭐 그 도시 토지를 집가 상승의 목적을 두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도 있죠. 공한지라든가 그죠? 유유지라든가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땅도 있지만 대부분의 토지는 다 이용을 하고 있잖아. 그죠? 자기 목적에 맞는 용도로 이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토지는 최유효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평가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최유효 이용이 아닌 토지가 있을 수 있지. 그죠? 공한지나 유유지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을 목적으로 놀리고 있는 땅 아닙니까? 이제? 그건 최유용 상태가 아니죠. 그럼 그런 토지를 평가할 때도 이 토지가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다면 이 토지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걸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해야 되니까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최유효 이용 원칙입니다. 자, 최유효 이용은 최고 최선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는 게 뭐냐? 이렇게 네 가지가 충족되게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면 돼요.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원칙입니다. 가장 근본적이지만. 네, 두 번째, 변동과 예측의 원칙인데요. 먼저 이제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장래의 정확한 예측에 좌우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서가 예측을 잘못하면 가격은 왜곡되게 평가될 수밖에 없고 장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다면 가격도 올바르게 평가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장래의 정확한 예측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 이런 원칙이 이제 예측의 원칙인데요. 그래서 예측의 원칙은 장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자. 장래 동향 분석에 근거가 되고, 자, 우리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뭐라 그러죠? 수익가격이라 한다, 그지? 근데 수익가격을 어떻게 구했지? 우리 11, 12월에도 감정평가 한번 했어요, 그죠?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한다. 순수익을 이렇게 환원 이율로 이렇게 환원을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인데, 이 환원한다는 말이 뭐야? 환원한다는 말이. 환원하고 같은 말이 뭐였죠? 할인한다. 그럼 할인한다는 말은 뭐고? 할인한다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 이 말이야.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할증한다라고 했고,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할인한다 또는 환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할인했다, 환원했다 말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했다는 건데, 그죠? 왜 이 가격을 산정할 때 이자를 가지고 환원을 하느냐? 이 수익 자체가 현재 발생한 수익이 아니고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수익은 항상 미래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이 순수익을 정확히 예측한다면 가격은 올바르게 평가되고,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가격은 왜곡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익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예측의 원칙이 수익환원법의 근거도 되고요. 또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예상하는 이 순수익을 산정하는 근거도 예측의 원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지금 5개 원칙 기억하라 했지. 예측의 원칙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표해주는 5개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근데 11가지 원칙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씩 설명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기억의 원칙 나왔다. 자, 변동의 원칙. 요거는 기억하시라 그랬지. 변동의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좀 전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었잖아. 그죠? 근데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다양한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들이 있는데 이 가치 형성 요인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 말이야. 가치 형성 요인은 계속 변하는 거거든, 그죠? 도시, 인구, 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이거 다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화한다 이 말이야. 이런 원칙을 바로 변동의 원칙이라는 거야. 변동이 변화한다 이 말이야, 그지? 가치 형성 요인들이 변함으로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화한다는 것. 이런 원칙을 변동의 원칙이라는데요. 알 필요 없다고. 그게 변동의 원칙 자체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시험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가격이 계속 변한다. 부동산 가격이 변한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은 변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는 첫째,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지 기준 시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부 평가를 할지, 그죠? 또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평가를 할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전부 달라지죠.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기준 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가격은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변동의 원칙이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리고 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시점 수정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 시점 수정 필요성의 근거가 바로 변동의 원칙이다. 이게 이제 시험 포인트지. 변동의 원칙 자체가 시험에 나오겠어요. 개념이. 변동한다, 변화한다 이 말이니까 가치 형성이 변함으로 부동산 가격도 변화한다는 거. 그런 원칙이 변동의 원칙인데 그걸 시험 지문으로 내겠습니까?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시점 수정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원칙이 뭐냐? 변동의 원칙이다. 이게 시험 문제지, 그지? 자, 이 시점 수정이라는 게 뭐죠?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해 주는 작업이라. 그걸 시점 수정하는데, 그죠? 다음 주에 할 거다. 자, 아이고. A라는 부동산 가격을 2021년 2월 시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된 사례를 하나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례를 하나 선택해서 이 사례 부동산을 비교해 가면서 가격을 평가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근데 자, 사례를 하나 선택을 했더니 이 사례가 2020년 2월에 2억에 거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지금 가격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 기준 시점은 2021년 2월이야. 근데 거래는 2020년 2월에 했으니까 1년 전에 거래를 했죠. 근데 이 A하고 B가 유사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1년 전에 거래된 가격이 지금도 똑같이 2억일 수는 없겠지. 1년간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죠? 가치 형성률이 변하니까 부동산 가격도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이 변하니까 1년 전에 거래된 요 가격이 지금도 2억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거래 시점에 거래를 하지 않고 기준 시점에 거래를 했더라면 요 물건의 가격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었겠느냐 하고 이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해 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을 한다고. 이게 왜 필요하다고? 1년간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변동의 원칙이 시점 수정에 근거가 된다. 알겠나 이제? 뭐 이해를 하고 외우면 좋지만은, 그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아까 기준 시점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 그랬어요. 원칙적인 기준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그날이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죠. 의뢰인이 3년 전을 기준으로 평가해달라. 미리 기준점을 정해주면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평가한 가격과 3년 전에 평가한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가격은 계속 변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냐에 따라 가격이 전부 달라지므로 평가할 때는 가장 먼저 기준 시점을 확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가격은 왜곡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가격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변동의 원칙이 바로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뜻이다. 자, 이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근거, 시점 수정이 필요한 근거, 이 시점하고 관계되는 게 전부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될 원칙이 변동의 원칙입니다.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시점 수정이 필요한 근거가 변동의 원칙.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있었죠, 그죠?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자, 먼저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전체 부동산 가격, 이 전체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들이 있어요. 각 구성 부분들의 기여도를 합쳐서 결정된다. 그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합친 것이 전체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것. 이런 원칙이 이제 기여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기여의 원칙이라는데요. 이런 거야. 자, 여기에 지금 4층 건물이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창고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유 공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구성하는 각 구성 부분들이 있겠죠. 이 구성 부분들이 그제 어느 정도 수익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 기여에 따라 전체 이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따라서 전체 가격이 결정된다. 그게 말 그대로 기여의 원칙인데 이 기여도라는 거는 이제 이 각 구성 부분들이 수익액에 기여하는 생산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 부분에 투입된 생산비를 합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죠? 생산비를 많이 투입됐다고 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 각 구성 부분이 수익액에 기여하는 생산성, 그걸 합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여도는 생산성을 의미한다. 생산비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 각 구성 부분이 수익액에 잘 기여하고 있다면 건물의 가치도 높게 결정되는 거고,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면 가치도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기여 원칙인데, 이 창고도 지금 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창고가 지금 수익에 아주 잘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창고 상태가 너무나 비좁아가지고 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너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수익에 기여한다면 여유 공간에 추가 투자를 해서 창고의 규모를 더욱 증축시켜 주면은 더 수익에 기여하고 이 건물 가치가 상승용이 된다. 그런 뜻이네. 그지? 그래서 이 기여의 원칙이 바로 여유 공간에 대한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유 공간에 대한 추가 투자 판정 기준. 그런 원칙이 바로 기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은 각 구성 부분들의 기여도를 합쳐서 결정된다. 그런 원칙을 기여 원칙이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원칙. 수익 최정 체감 원칙. 수익은 일정 지점까지는 점차 체정, 증가해 가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체감, 점차 감소한다는 거죠. 그죠? 자, 부동산에서 수익은 무한대로 증가해 가지는 않습니다. 일정 지점까지는 수익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해 가다가 어느 지점을 딱 지나고 나면 수익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점차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체정, 체감 아닙니까? 그지? 근데 지금 요 중간 부분이 이제 요 변곡점이 바로 이윤이 가장 극대화된 지점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죠? 요 지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요 지점까지는 투자를 할수록 수익이 계속 증가해 간단 말이야. 근데 수익이 가장 극대화되고 나면 더 이상 수익은 무한대로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은 감소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그러면 이 이윤 극대점, 요 지점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지속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가야지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윤이 극대화되고 나면 요 이윤 극대점 이후부터는 무작정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죠. 왜? 투자를 해도 수익이 감소해 버리잖아. 그죠? 그지? 수익이 점점 줄어든다면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를 늘리는 건 아니고 요 지점 이후부터 이제 추가로 투자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추가 투자 판정 기준, 또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 수익 최정 체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 두 개가 나왔지. 요거 이제 같이 기여해 주면 좋아. 기여의 원칙과 수익 최정 체감 원칙 두 가지가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다. 여기까지 기여해 두면 100점입니다. 그냥. 그다음에 요거 수익 배분의 원칙. 내부 원칙의 여섯 번째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적어야 된다. 이거는 기억을 안 하면 안 되는 원칙이라 그랬으니까 여섯 번째 원칙은 그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 요것도 알아야 돼요. 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은 여러 가지의 생산 요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생산의 3요소 그러면 뭐죠? 생산의 3요소란 토지, 자본, 또
토지, 노동, 자본 요 세 가지가 생산의 3요소라. 거기에다가 경영을 첨가한다. 생산의 4요소가 됩니다. 토지, 자본, 노동 요 세 가지가 생산의 3요소. 경영을 첨가하면 4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 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수익을 잘 들어야 된다.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다. 토지가 아닌 자본, 노동, 경영이라는 다른 생산 요소에 먼저 우선적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이 말입니다.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먼저 수익을 배분하고 남는 몫이 있다. 남는 잔여 수익, 잔여분이 있다면 그 잔여 수익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된다는 것. 이런 원칙을 수익 배분 원칙. 수익을 배분했으니까 수익 배분 원칙을 한대요. 바뀌면 안 돼. 어디에 먼저 수익을 배분한다고? 토지가 아니고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에 먼저 수익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에는 최종적으로 남는 잔여 수익이 있을 때 그 잔여분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기속된다. 이런 원칙을 이제 수익 배분 원칙이라는데요. 이 수익 배분 원칙이 승인하는 근거가 왜 그러면 자본이나 노동이나 경영 같은 생산소는 먼저 수익을 배분하는데 토지는 남는 게 있을 때 잔여 수익을 최종적으로 배분할까? 이유가 있겠죠. 자, 자본이나 노동이나 경영 같은 생산소는 자신의 몫을 먼저 배분받지 못하면 이동해 버립니다. 이동이 가능하다. 유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움직인단 말이야. 저도 지금 우리 요 학원에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입했겠죠. 보증금도 넣고 뭐 월세도 주고 있고 그죠? 뭐 이 시설도 하고 자본을 얼마나 투입했겠어. 근데 그 자본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돈 빼가지고 장사하러 갑니다. 딴 거 하러. 그렇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학원에 강사 보면 그죠? 교수님들이 6분이나 계신데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 월급 안 주면 마이크 집어 던지고 수업하러 안 와요. 그렇겠죠? 안 그래? 그리고 저도 또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제 경영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뭐 한다고 요 학원 운영하고 있어서 서문시장 가서 엿만 팔아도 하루에 100만 원 벌겠구만. 그죠? 저 새끼 미쳤나 싶은데 하루에 100만 원 엿 못 팔아요. 엿판 한 개만 주면 되지 가야 하고 그걸 뭐 못 팔 게 뭐 있나? 그럼 눈에 보이는 상품인데 그지? 무형의 상품도 팔러 다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거 파는 게 그 세일입니까? 그 세일도 아니지. 그죠? 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이나 노동이나 경영은 자신의 몫을 정당한 몫을 먼저 배분받지 못하면 다 이동해요. 돈 빼고 딴 데 가버린다고 그지? 근데 토지는 못 가죠. 자신의 몫을 배분받지 못해도 이동되지 못한다. 어떤 특성?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생산소는 이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수익을 배분해주고 어차피 수익을 배분하지 못해도 이동될 수 없는 토지에는 잔여 수익을 남는 게 있을 때 최종적으로 배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이 성립하는 이론적 근거는 부동성 때문이다. 이런 뜻이네. 그지? 토지의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의 잔여 수익이 최종적으로 배분된다는 뜻이에요. 뭐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잔여법.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요. 나중에 페이지를 모르겠어. 잠깐 그 손 딱 대고 있어봐. 540 몇 페이지 싶은데 542페이지 정도 한번 해봐. 잔여법 나오죠? 542쪽에 가면은 이 수익 방식에서 자 수익 방식에서 봐봐라. 이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게 수익 환원법인데 수익 환원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려면 순수익을 먼저 계산해 가지고 이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을 시켜야 가격이 산정돼 나오잖아요. 그죠? 요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중에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 잔여법이 뭐 하는 거라고?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근데 요 잔여법도 건물 잔여법, 또 토지 잔여법, 부동산 잔여법 하는 게 있는데 부동산 앞에 이렇게 몰라도 된다. 자, 이제 뭐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어요. 이 복합부동산 중에서 건물의 잔여 수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게 건물 잔여법이고요. 토지에 남는 잔여 수익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게 토지 잔여법인데, 자, 이 복합부동산 중 건물에서 1년에 7천만 원 수익이 발생했어. 그리고 토지에서 3천만 원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복합부동산 전체에서 1억의 순수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복합부동산 중 건물의 가격을 수익 할부로 구하려면 이 건물의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건물의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건물 가격을 산정하겠죠. 또 복합부동산에서 토지의 가격만을 산정하고 난다. 그러면 토지의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복합부동산 중에서 토지나 건물에 기속되는 순수익이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게 자녀법인데요. 자, 건물 자녀법은 이 복합부동산 중 건물의 자녀수익이 얼마인가를 구한단 말이야.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들어보면 돼. 그냥 봐.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 얼마야? 1억에서 토지 수익이 얼마죠? 3천만 원을 먼저 배분해 버리니까 건물에 남는 자녀수익이 7천만 원 남죠. 이렇게 해서 건물의 자녀수익을 구하는 게 건물 자녀법. 그다음에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 1억에서 건물 수익 7천만 원을 먼저 배분해 버리니까 토지의 자녀수익이 3천만 원 남았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자녀수익을 구하는 걸 토지 자녀법이라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자녀법을 한번 봐봐요. 자녀법 보면은 복합부동산 전체의 총수익 중 건물 수익을 먼저 배분하고 나니까 토지의 자녀수익이 얼마가 딱 남죠? 이거하고 부동산에서 전체 발생한 총수익을 다른 생산소에 먼저 배분해 보니까 토지의 자녀수익이 얼마나 남는다? 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 토지의 자녀수익이 얼마가 남는가? 토지 자녀수익을 구하는 자녀법에 근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법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녀법이 뭔가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첫째 기여할 포인트는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다음 주에 자녀법은 수익 방식에서 그죠?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 자녀법이라는 게 있다고. 이 자녀법은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직접법, 간접법, 자녀법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자녀법은 뭐 하는 방법이라고?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중에 자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이 뭐냐?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 말이야.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녀법의 근거가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또 수익 배분의 원칙 자체가 중요해. 지문으로 그냥 이거는 이 원칙 자체를 얘기도 합니다. 수익 배분 원칙이란 부동산에서 발생한 총수익을 어디에 먼저 배분하고 토지 이외의 생산소에 먼저 배분한다니까. 토지 이외의 생산소에 먼저 배분하고 자녀분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기속된다는 것. 이런 원칙을 수익 배분 원칙을 한다고. 또 수익 배분 원칙은 총수익을 토지에 먼저 배분하고 자본노동 경영에 자녀 수익이 배분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안 돼. 어디에 먼저 배분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아셨어요? 그리고 바로 자녀법의 성립 근거가 되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 지금 수익 배분 원칙 하고 있잖아. 속에 또 천불 날락하네. 일곱 번째 원칙이 이제 뭡니까? 내부 공간 원칙에 남은 게 균형의 원칙 남았죠. 이거는 외부 원칙에 있는 적합 원칙하고 꼭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야.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정리해야 돼요. 이도 칠판이 또 딱 애매해서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지우고 하자 그냥. 그죠? 칠판 지웠다가 다 지워도 되겠습니다. 제가 요 책에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림성을 저 균형하고 적합부터는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